네, 반갑습니다. 7장 비용 편익 분석 같이 볼게요. 1번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순현재가치법의 경우에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이 유리하게 되고요. 저기 A사업과 B사업 있는데요. A사업은 1억을 투자했고 1억 5천의 수입이에요. 그럼 B사업은 1,000만 원 투자했고 1,600만 원 수입이죠. 수익성은 B사업이 좋지만 A사업의 순현재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현재가치법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큰 사업에 유리해요. 두 가지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은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순현재가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모두 같은 결과를 보이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한 대안의 내부 수익률은 여러 개로 계산될 수 있고요. 내부 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단일 투자안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순현재가치법과 비용 편익 비율법에 의한 결론은 동일합니다. 비용 편익 비율법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면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투자안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할인율은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에러우 린드 정리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러우 린드 정리인데요.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과 비용이 국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고 다수에게 위험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채택 여부나 순위에 관해서는 모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밑에 채택 여부만 결정하면 순현재가치법이나 편익비용 비율법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편익비용 비율을 계산하는 데는 할인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는 할인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부 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하니까요.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순현재 가치가 더 커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요.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NPV는 작아지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익을 얻고 그 후에 투자하는 경우에 미래의 비용이 더 많이 할인됩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볼게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큰 경우인데요. 현재가치법에 따를 때 주어진 사업은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상태보다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거고요. 편익이 100이고 비용이 70인 경우에 NPV는 30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칼도엑스는 손해를 본 자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파레토 개선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고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편익 비용 비율법으로 분석하면 1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큰 사업들요. 이때 사용된 할인율은 민간 할인율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위험 비용을 고려할 경우에 현재 가치가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 비용을 고려한다는 건 분모를 크게 하고 분자는 작게 하면 NPV가 점차 작아지게 되겠죠. 투자 규모가 상이하고요. 비용 편익 발생의 기간 구조가 다른 두 민간 기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볼게요. NPV법은 시장 이자율이 변한다면 사업 우선순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대기만성형 사업은 불리하게 돼요. 수익이 뒷부분에 몰려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현재 가치가 할인되게 되겠죠. 내부 수익률법으로 하게 된다면 사업의 투자 금액당 수익률을 비교하기는 용이하나 사업별 총수익을 비교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차 방정식의 해가 여러 개 존재함으로써 유일한 값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편익비용 비율법을 보면요. 단위 비용당 편익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익과 비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죠. 내부 수익률법에 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편익은 비용의 감소, 비용은 편익의 감소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편익과 비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 값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순실현가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바뀌지 않으나 편익비용 비율법은 바뀌겠죠.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사업 수행 기간이 길 경우 다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유일한 내부 수익률 값이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투자액 한 단위당 수익률을 비교하기는 용이하나 사업별 총수익은 비교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기간 구조를 가질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기간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부 수익률법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순현재가치법은 항상 옳은 판단을 제시하죠. NPV법하고 IRR이 서로 다른 경우 볼게요. 사업의 기간이 상이할 때 기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겠죠. 현금 흐름의 발생 양상에 따라서 아이돌형 사업이 있고 대기 만성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다를 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해요. 순편익의 현재가치에 대해서 물었네요. 초기 투자 비용은 500억이었고요. 투자 다음해부터 20년간 매년 20억 원의 편익이 생기고 2억 원의 비용이 생기네요. 사회적 할인율은 0%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편익이 20억이고 비용이 2억이면 이익은 18억이겠죠. 초기 투자 비용이 500억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00억 두고 할인율 없으니까 그대로 계산해 줍니다. 18 곱하기 20 한 다음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140억 나오겠죠.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10억 원의 투자 비용이 일시에 소요되는 시설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 시설 1년 후에 10억의 소득이 발생하고요. 2년 후에는 타기업이 20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이자율은 50%다 나와 있네요. NPV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잡고요. 초기에 10억 원 투자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적어주고, 그다음 1년 후에 10억 원 소득, 2년 후에 20억 원 또 이익이 있죠. 이 할인율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면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일 수는 없기 때문에 1이 되고 즉 100%로 알 수 있겠네요. 순현재 가치 물었어요. 폐기물 매립장 건설비는 700만 원 나왔고요. 11년 초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매년 말에 1,005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비용은 매년 말에 400만 원씩 발생하네요. 할인율은 연 10%였어요. 자, 지금 식이 머릿속에 세워지셨어요? 한번 볼게요. 건설비 마이너스 700만 원 지출됐죠. 1,500만 원과 비용은 4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이익 적어주시고 할인율은 연 10%니까 1.1로 나누죠. 그리고 2년 뒤 현재 가치로 쭉 빼오면 350 나오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 문제네요. 편익과 비용이 0기, 1기, 2기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내부 수익률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비용이 첫 해에 25 나왔죠? 두 번째 해에 이익이 15, 세 번째 해에 이익이 18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x는 0.2 나오게 돼요. 여기 실제 문제에서는 x값을 찾지 말고 보기에서 적당히 보이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0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입해서 양수가 나오면 더 큰 숫자를 넣어서 0으로 만들면 되겠죠. 직접 구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보기에서 대충 이것 같이 보이는데 하는 거 넣어가지고 0이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할인율은 10%네요. 본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12%입니까? 지금 내부 수익률 물었죠? 그럼 내부 수익률 씩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을 기준으로 두고 자 마이너스 10억이었죠? 마이너스 10 해주고 쌤 이 4년 뒤에 편익 10억 들어오죠? 그래서 1 플러스 x에 4승 들어가죠. x는 0%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0에 10억을 그대로 빼야 0이 되니까 그쵸? 할인율이 아예 없겠죠. 본 사업의 현재 가치는 1입니까? 할인율 1.1로 쭉 현재 가치를 땡겨와서 마이너스 10가 대주해주면은 마이너스 3.17 나오게 돼요. 편익 비용 비율은 1보다 작습니까? NPV가 음수이기 때문에 1보다 작습니다.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NPV가 음수면 편익 비용 비율은 1보다 작게 됩니다. 사회적 할인율이 7.5% 인하되면 NPV는 커집니까? 처음에 비용을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아니죠. 즉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내려가면 NPV는 커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할인율이 인하되면 NPV는 커지게 되죠. 예외사항 아까 있었죠? 예외적으로 수익을 얻고 그 후에 투자하는 경우에 미래의 비용이 더 많이 할인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할인율이 낮아지면 NPV는 높아졌으니까 이거 반대겠죠, 반대. 자, 그럼 10번 사업 분석 같이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요. 시장 이자율은 10%이고요. 각각 비용이 1,000만 원과 1억이죠. 근데 이렇게 올해랑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 비용이 0000으로 딱 떨어진 경우에는 내년에 이 편익이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65%, 여기는 32%.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A는 65, B는 32% 나오고요. 편익과 비용 비율로 계산해보면은 이 A 사업 같은 경우에는 1,650만 원을 시장이자율 10%로 평가하면 1,500만 원 나오고요. B 사업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나오게 됩니다. A는 1.5, B는 1.2의 비율이 되죠. 자, 현재 가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500이 이익이니까 여기 NPV는 500이고 B는 2,000이죠? 그럼 B 사업을 하겠죠. 비율은 A가 크지만 NPV는 B가 크죠. 초기에 투자 비용에 10%의 이자 비용이 있다 해도 B 사업이 더 큰 수익이 남고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A 사업이 유리하지만 NPV법은 B 사업이 유리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 한번 볼까요?
A사업, B사업이 있고요. 각각의 사업기간이 다르네요.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B 모두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높아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할인율이 2%인데 내부 수익률이 3%, 5%니까요. 내부 수익률로 보면 A를 선택하겠죠. 순현재가치가 같아서 현재가치법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할인율이 4%라면 순현재가치는 A사업은 양일 띄고요. B사업은 음을 띄게 돼요. 내부 수익률이 A는 크지만 B는 작으니까요.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5%인 경우 NPV가 0이라면 여기에 6%의 할인율을 넣게 되면 NPV는 음수가 나오고요. 4%의 할인율을 넣게 되면 NPV는 양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3%인데 할인율을 4% 넣기 때문에 음수가 뜨게 된 겁니다. 투자 계획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내부 수익률만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이 경우 무조건 NPV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비용 편익 분석도 볼까요? 자, 연도별 순편익 나와 있고요.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에서 7% 넘어갈 때 음수로 바뀌었죠. 그럼 이 뜻은 이 사이에 B사업에 IRR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 사용된다고 해서 순편익이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A사업과 B사업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대기만성형입니까? B사업이 대기만성형이죠. 그래서 A사업은 B사업보다 장기적으로 불리하죠. 대기만성형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순현재가치에 따르면 할인율이 5%보다 큰 경우에 A사업이 더 유리합니까? 더 유리하죠. NPV가 더 커요. 내부 수익률법에 따를 때 A사업이 더 유리합니까? 더 유리하죠. 지금 IRR이 A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사업이 더 유리합니다.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NPV 한번 구해보세요. 할인율 7%인 경우에 A는 56.9 나오고요. B는 74.7 나옵니다. 앞으로 현재가치 하면 돼요. 할인율이 8%일 때 또 현재가치에서 37.4 나오고 64.8 나옵니다. 내부 수익률 구할 때는 0으로 두고 마이너스 1000 한 다음에 다시 끌어올 때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죠. A는 10%, B는 15% 나옵니다. B가 15%인 건 바로 알 수 있죠. 다음 해에 그냥 끝나니까. 근데 00으로 떨어지고 옆에 15 보이죠? 이거. NPV와 내부 수익률은 모두 B사업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작아지면 수익률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할인율이 1% 증가할 때마다 NPV는 A는 20이 감소하고 B는 10만 감소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A는 20이 감소하고 B는 10만 감소했어요. 할인율이 그러면 1% 작아지면 NPV는 A는 20씩 커지고 B는 10씩 커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작아지면 수익률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투자 수익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순편익의 확실 대등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물었네요.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 구조물 처리 비용 100억 원 들었고요. 이자율은 매년 10%, 지금부터 50년 후에 위험 할인율은 20%라고 합니다. 자, 위험을 반영한다라는 건 보수적으로 예측한다는 거예요. 수익은 낮게 잡고 비용은 높게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비용이죠. 비용은 높게 잡는다고 했어요. 위험 할인율이 20%니까 120억으로 평가하고 이 마이너스 120억을 1.1을 50승으로 현재 가치한 금액으로 이제 답을 내면 됩니다. 그럼 편익과 비용의 측정 볼까요?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비용 편익 분석 보겠습니다. 금전적 편익으로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토목기술자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양자 간의 소득 분배 문제만 발생하겠죠? 노동 공급자의 수익이 증가하고 노동 수요자의 수익은 감소합니다. 자, 가격이 변화했다는 금전적인 편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형적인 편익은 뭘까요? 도시지하철망 완비에 따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한다. 직접적 편익은요? 지하철 역세권 형성에 따른 서울시의 조세 수입이 증가합니까? 그렇진 않죠.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부적인 편익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되죠.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내부적 편익, 수도권 지역은 외부적 편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편익으로는요. 지하철 이용 시민의 교통시간이 단축됩니다.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해서 볼까요? 공공사업에 사용될 투입 요소가 민간의 독점 시장으로부터 제공된다면 비용 계산 시 독점 가격에서 독점 이윤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진정한 기회비용으로 측정해야 하고요. 하지만 독점 이윤은 진정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이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투입 요소에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에 이 조세는 정보로 이전되기 때문에 비용 계산 시에 제외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초기에 상대적으로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해지고요. 모든 사업은 할인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은 낮아집니다. 즉 NPV가 낮아져요. 하지만 할인율이 높아져도 상대적으로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면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공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은 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작아지게 돼요. 할인율이 더 높으니까요. 공공부문 투자 사업에서 시장 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재 가격을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 공공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원자재 시장이 독점적이고 또 이 원자재의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이 원자재의 잠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건 공급 곡선이 수평선의 모양을 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민간 수요가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않죠. 추가 생산의 한계 비용은 이 제하의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의 잠재 가격은 한계 비용이 되겠죠. 비용 편익 분석에서 잠재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의 사용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공사업에서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 때문에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수요 곡선,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전량 민간 소비의 소비 감소에서 충당된다는 걸 뜻합니다. 만약 추가 생산된다면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그렇죠? 수요 곡선으로 추가되면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요. 공공사업에서 독점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간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 독점 제품의 생산이 공공사업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점 제품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전량 민간 소비의 소비 감소에서 충당됨을 뜻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요? 시장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고요. 공공사업에서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사업 때문에 물품세가 부과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생산자 가격,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늘어났어요. 그럼 생산자 가격, 즉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공공사업에서 독점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간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독점 제품의 생산이 공공사업 때문에 늘어난다면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늘어나지 않으면 시장 가격, 늘어나면 생산자 가격, 즉 한계 비용 평가 기준을 쓴다. 물품세가 부과할 때나 독점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때나 동일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실업이 존재한다면 실업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해야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실업이 높다면 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요. 실업이 적다면 노동의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여러분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스터디 파이터 들어가서 재생 목록 보시면 세무사 재정학 문제풀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설명 잘 해주시니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이 세무사 재정학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되고요. 이 기본 강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세무사 재정학 기초경제학부터 듣고 순서대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긴 해요. 다시 볼게요. 자, 5번 정부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해서 볼게요. 정부 공공사업에 대한 할인율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희생된 민간 부문 투자의 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투입물의 가격은 경쟁시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완전 경쟁 시장, 시장 가격, 불안정 경쟁 시장은 조정된 시장 가격, 즉 잠재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입물의 가격은 경쟁 시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민간에 고용되었던 사람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다면 민간에서의 임금률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공공사업으로 시장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 잉여가 사회적 편익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공공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투입물의 생산자 가격이 비용 계산에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소비자의 가격은 세후 가격이고요. 생산자의 가격은 세전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정책 시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시선호 접근법은 현시된 선호의 기초에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시된 선호, 현시선호 접근법이에요. 회피행위 접근법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지불의사 접근법은 환경질 악화로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가치평가법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거기에 지불할 용의를 묻는 겁니다. 설문지 사용하는 거예요. 해독익 가격 접근법은 환경재해 질적 개선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조건부가치평가법은 뭐라 그랬죠? 환경재해를 이용함에 있어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묻는 방법을 통해. 그래서 조건부가치평가법은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설문지로 조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해서 볼게요.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잘 보존된 환경이 갖는 사용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죠. 사용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가치를 구하는 건데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지출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파악하는 편익3칠법을 회피행위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회피행위 접근법에 따라서 환경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하면 편익이 과소평가될 수 있어요. 왜죠? 어느 정도는 참고 살기 때문입니다. 해독립 가격 접근법은 주택 가격이 환경의 질을 포함해서 주택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불해서 접근법은 딱 떠오르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조건부가치평가법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조건부가치평가법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거지만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또 설문지 통해서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럼 9번 사회적 비용, 기회비용 계산은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나와 있고요. 정부가 공공재 사업에 X제 30단위 투입한다고 하네요. 이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비용 물어봤습니다. 30단위 투입하면 수요 함수 어떻게 돼요? 투입한다고 해서 X 더하기 30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수요가 30만큼 감소할 때에 플러스 30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으로 넣고요. P는 330-X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넣으세요. 투입하면 330으로. 기존으로 보면은 X는 100인데 투입했으면 X는 110 나오게 되죠. 공공투입 필요분은 30입니다. 자, 근데 정부는 공공재를 필요분을 30으로 봐서 30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기존과 투입의 차이인 이 10이 생산 증가분이고요. 나머지 20은 민간 소비 감소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민간 소비 감소분이 20이니까 100에서 20 차감하면 80 나오죠? X는 80에서 소비하고 있으니까 P는 220 나옵니다. 여기 80 넣으면 P는 220 나오죠. 기존에 100에서 소비할 때는 P는 200이었잖아요. 민간 소비 감소분 더하기 생산 증가분은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래요. 민간 소비 감소분이고요. 생산 증가분이에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즉 80에서 이 110, 이 200원, 기존 가격 200원 하면은 6,000원 나오죠. 여기에 민간 소비 감소분 삼각형하고 생산 증가분 삼각형을 더해줘야겠죠. 여기랑 여기 뭐 2분의 1 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 측정 방법에 관해서 볼게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예요. 환경과 같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 측정은 이중계산이나 과대계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장래 기대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환경의 가치를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 하면 뭐가 나오죠? 설문조사 나오면 바로 조건부가치평가법 나오시면 됩니다. 시간의 가치는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상이한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비용의 차이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임금격차 금액, 거기에 사망사고 발생 확률을 나누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 확률을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해서 볼게요.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 선정이 어렵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잠재 가격이 적절한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하고요. 아까 위에서도 봤었죠. 시장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시장 가격과 잠재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게 돼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에 시장 가격은 잠재 가격이 일치하게 됩니다. 잠재 가격은 이론에만 존재하는 가격을 말해요. 공공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편익과 비용은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어요. 공공사업의 경우 공공투자의 편익이 국민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고요. 공공투자의 비용이나 편익이 다수의 사람에게 분할될 때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로우 린드 정리입니다. 에로우 린드 정리가 뭐라고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공공투자의 편익이 국민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고 공공투자의 비용이나 편익이 다수의 사람에게 분할될 때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 효과성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할인율의 선정 볼게요. 민간 부문의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이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민간 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민간 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한다고요.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해서 볼까요?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편익은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 증가로 정의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할인된 미래소득에 관한 방법은 그리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고요. 정부 투자 사업을 위한 자원이 민간의 소비로부터 이전되었을 경우 활용해야 하는 할인율은 민간 저축의 세후 수익률입니다. 자, 투자는 세전 수익률, 소비는 세후 수익률. 미래의 소비가 얼마만큼 늘 수 있어야 1원만큼의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킬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각 개인의 한계 시간 선호율이라고 부릅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점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아이돌형 사업. 문제 분석해 볼까요? 갑 의원은 실질 할인율을 0.1로, 을 의원은 0.06으로 적용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 의원이 갑 의원보다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을 의원이요.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대기만성형 사업이 불리하다고 했었죠. 이 을 의원은 할인율을 낮추기를 원하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점차 감소하는 양의 사회적 할인율을 주장하는 근거인데요. 3번과 이어지는 겁니다. 먼 미래의 편익일수록 유리하고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랑 현재가치 할인율의 관계 볼게요. 현재가치 할인율은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재가치 할인율은 높을수록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유리하게 평가되고요. 현재가치 할인율은 높을수록 편익이 후기에 많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사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후기에 발생하는 편익일수록 편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집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에 관해서 볼게요. 시장 이자율은 자본시장이 완전할 때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사회적 할인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 이자율은 자본시장이 완전할 때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공공투자가 가져오는 이 양의 외부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의 할인율보다 낮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편익은 미래에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투자의 경우 미래 세대의 후생 증가분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의 할인율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문제로 공공사업은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결정할 요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뭐 다음 이런 거 고르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시장 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 이자율을 사용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그쵸? 에로 린드 정리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위험 집중이나 위험 분산은 할인율 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정리인데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다수에게 위험이 분산된다면 위험 부담 비용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와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기업의 가치는 투자 재원 조달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입니다. 지방 또는 지역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분권화된 체제가 바람직하다. 이거는 오호츠의 분권화 모형이고요. 모든 개인의 선호를 합리적으로 집합화할 수 있는 사회적 선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죠. 오호츠의 분권화 모형 뭐라고요?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분권화된 체제가 바람직하다고요. 모딜리아니 밀러의 정리는 뭐라고요? 조세와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가치는 투자 지원 조달 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마지막으로 에로우 린드 정리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위험 집중이나 위험 분산은 할인율 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만약 이 불확실성이 다수에게 위험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 비용을 무시해도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7장 비용 편익 분석 봤고요. 다음 8장 조세의 기초이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